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모스펫에 대한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두 가지 전압밖에 없습니다. 게이트 전압하고 소스레인 사이 전압 두 가지 전압이 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모스펫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은 모든 위치에서 일정하죠. 여기 메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탈에 전압을 가하면 모든 위치의 전압이 똑같습니다. 반면에 실리콘 쪽은 왼쪽이 전압이 0이고 오른쪽은 전압이 VD이고 요 사이에서 전압은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 쪽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은 VG로 일정하고 그래서 이 절연막에 걸리는 전압이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되고 가장 왼쪽은 게이트 전압이 다 걸립니다. 여기가 VG죠. VG하고 접지 레벨의 차이. 자, 요게 VG만큼 절연막에 걸리는 전압이 되고요. 자, Y 위치에서는 절연막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있는 것처럼 VG-VY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절연막에 걸리는 전압이 VG-VD로 최소가 됩니다. 가장 작아지죠. 트랜지스의 동작에서 모스펫의 동작에서는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P타입이 있으면 여기 PN 접합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이게 N타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트롱 인버전이 됐을 때입니다. P형이 N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스트롱 인버전이 되는 조건이 바로 문턱 전압이었는데 절연막에 걸리는 전압 VG-VY가 문턱 전압보다도 증가해야만 바로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절연막에 걸리는 전압이 VT보다 커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가 되면 문턱 전압이 걸리고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 돼서 전류가 잘 흐른다. 채널이 생성이 된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가해지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이게 되는데 Q는 CV인데 자, 여기에 전압이 VY니까 절연막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은 VG-VY고 그래서 Q는 CV 단위 면적당의 전기 용량에다가 절연막에 걸리는 전압 차이를 곱하면 단위 면적당의 총 전하량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더니 VG를 가했더니 자, 여기 사이에 전압차가 VG-VY가 되면 요 아래쪽에 총 전하량은 단위 면적당 전하량은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Q는 CV로 계산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식이죠. Q는 CV로 계산이 되는데 위치마다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는 전압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하가 가장 많고요. 갈수록 전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량이 위치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하가 모이게 되는데 처음에 모이는 전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는데 처음에 모이는 건 B-였죠. B-. 스페이스 차지였습니다. 이 B-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스트롱 인버전이 되면, 즉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유전자들이죠. 그래서 문턱 전압까지 모이는 전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전하입니다. 그 이후에 모이는 전하들은 프리캐리어, 전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중에서 CI, VT만큼은 뺍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전하. 뺀 것이 움직이는 전하가 돼서 전류에 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가 모이는데 그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전하를 빼서 움직이는 전하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게 전류에 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CI, VT만큼은 전류에 기하지 않는 전하량. 그 다음에 전체에서 요걸 빼면 움직이는 전하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게이트 전압 VG일 때 위치별로 전하량이 계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VT만큼 뺀 것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F를 붙였습니다. 자유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전류에 기하는 전하량이 됩니다. 위치 Y에서 여기에 단위 면적당 움직일 수 있는 총 전하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자들이 움직이게 되면 일정한 속력, 평균 속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VT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전압을 0V, 여기에 VD를 가했으니까 드레인 전압. 자, 일렉트릭 필드에서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데 전자는 평균 속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에서 가속이 됐다가 충돌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평균 속력, 그걸 우리가 드리프트 벨로시티 VD로 표시를 합니다. 이 평균 속력은 전기장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즉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기장이 증가하고 전기장이 증가하면 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합니다. VD가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 것이고 그 비례 상수가 모빌리티입니다. 이동도가 클수록 속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속력 VD로 델타 T 동안 이동한 거리, 자, 이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T 동안 통과한 전하량은 요 면적 아래쪽에 총 전하량이 됩니다. 요 W는 채널의 폭이 되죠. 채널의 폭. 그래서 게이트에서 전자가 진행한 요 거리가 차지하는 면적은 폭에다가 W에다가 이동거리 VD 곱하기 델타 T를 곱하면 요 면적이 되죠. 게이트의 면적이 됩니다. 자, 요만큼의 면적이 되는 것이죠. 델타 T 동안 이동한 거리 만큼의 면적, 그 아래쪽의 전하량이 통과한 전하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면적 아래에 있는 프리캐리의 양을 다 계산하면 델타 T 동안 통과한 전하량 델타 Q가 됩니다. 델타 Q. 그리고 그 중에서 프리캐리어 양을 알면 그게 바로 프리캐리어가 통과한 양, 즉 전자가 통과한 양,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프리캐리의 전하량은 Y라는 위치에서 이게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면적을 곱하면 전하량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 프리캐리어, 움직일 수 있는 전하량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류는 단위 시간당 통과한 전하량이 전류의 정의입니다. 델타 Q, 델타 T죠. 1초당 얼마의 전하량이 지나갔느냐. 그래서 델타 T 동안 지나간 전하량이 바로 전류의 데피니션, 정의입니다. 델타 Q가 얼마가 되느냐. 프리캐리어, 단위 면적당 프리캐리의 농도는 QFY로 주어지는데 면적이 W에다가 VD 델타 T였습니다. 요 면적이죠. 요 면적만큼 곱하면 결국은 델타 T 동안 통과한 전하량이 됩니다. 그걸 델타 T로 나누면 전류가 되는 것이죠. 델타 T가 없어져서 전류는 바로 이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류의 정의로부터 계산한 겁니다. 어떤 시점에서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한 전하량을 전류로 정의하기 때문에 델타 T 동안 통과한 전하량을 델타 T로 나누면 전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전류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었고요. VD는 드리프트 벨로시티, 평균 전자의 속력인데 정의에서 아까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dV, dy, 거리에 따른 전압의 변화량이 바로 전기장의 정의입니다. dV, dy에다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모빌리티, 재료마다 다른데 모빌리티가 큰 재료가 평균 속력이 빨라집니다. 이건 재료마다 다르죠. 그래서 모빌리티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한 게 VD이기 때문에 VD를 여기다가 대신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VD 대신에 요것을 대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동도에다가 dV, dy를 곱한 거, 이게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식이, 자, 요거 있는데, 요 QF, 프리캐리의 농도는 앞에서 계산을 했었는데, 단위 면적당의 전기 용량에다가 VG-VY에다가 무턱전화를 뺀 거, 이것이 단위 면적당의 프리캐리어 농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 집어넣게 되면, 자, 요 식으로 정리가 되고, dy를 좌변으로 넘기면 이러한 식이 얻어지게 되죠. 양변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dy, y방향의 적분은 거리가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y방향으로 0에서부터 L까지 전류를 적분하고, 자, 전압은, 자, 여기가 0V부터 출발하죠. 0에서부터 VD까지 적분을 하게 됩니다. 0에서부터 VD까지 적분을 하는 것이죠. 자, 전류는,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위치에서나 전류가 동일합니다. 즉, 위치에 관계없이 전류가 일정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들어온 전류만큼 전류가 나가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그렇죠. 전류가 새로 생성이 되거나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들어온 만큼 나가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나 전류의 양은 동일합니다. 파이프가 하나면 어느 위치에서나 통과한 물의 양은 동일하죠. 그래서 I는 상수입니다. 상수. Y에 대해서 적분하면 0에서부터 L까 1을 적분하고 Y죠. 0L을 해보면 결국은 LI가 됩니다. LI. 자, 우변은, 자, 전압에 대한 적분인데 요게 변수입니다. VY가 전압이 변하는 것이죠. 위치에 따라 전압이 변하니까. 자, 요거는 2분의 V 제곱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1이니까 V가 나오게 돼서 요 적분식을 풀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해서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L을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노란색 박스의 식으로 얻게 되고, 이 식을 우리는 항상 사용하게 됩니다. 소스레인 사이에 전압을 가했을 때 게이트 전압을 주면, 자,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문턱 전압 이상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온 전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포물선입니다. 요게 VD에 대해서 2차 함수인데, 우리가 잘 아는 포물선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게이트 전압이 변하면 포물선의 모양도 변하게 되죠. 요 꼭 지점까지만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정하게 가게 됩니다. 포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 영역은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드레인 전압, 요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키면, 드레인 전압은, 자, 요 전압이 되죠. 게이트 전압을 고정시켜 놓고, 물론 문턱 전압보다도 큰 전압이어야 합니다. VG를 높은 전압, 온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VD를 변화시키면 처음에 전류가 증가하겠죠. 전압이 0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다가 점점 증가율이 둔화가 되다가 꼭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전류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여기까지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 좀 더 이렇게 증가해서 여기서 끝나겠죠. 그리고 일정해집니다. 여기를 포화 영역, 여기를 선형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를 하다가 꼭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다른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레인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아웃풋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출력 특성이라고 하죠. 게이트 전압을 조금 증가시키고 다시 VDS를 증가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게이트 전압을 더 증가시키면 좀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 곡선을 출력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포화 영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포화 영역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영역은 VD가 증가했을 때 생기죠. 자,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 자, VD를 증가시키면 처음에 전류가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요 지점은 VD가 증가하게 되면 점점 여기에 전압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VG-VD가 커지니까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VT가 되면 채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문턱전압 이상이 돼야 되는데 VD가 점점 증가를 해서 문턱전압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은 문턱전압보다도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채널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핀치오프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식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채널이 없어지는 조건, 그것이 바로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됩니다. 여기에 채널이 없어지게 되면 여기는 저항이 큰 영역이 됩니다. 캐리어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전자들이 많으니까 저항이 작지만, 자, 여기는 저항이 커서, 그 다음부터는 두 개의 저항이 있을 때 전압을 걸면 저항계로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여기에 전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압이 여기에 다 걸리게 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전류는 여기는 채널이 없으니까 전류가 드리프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건너온 전자는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포화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여기에 채널이 없어지는 핀초프가 될 때, 즉 VG-VD가 문턱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포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요 식에서 그래서 포화 영역일 때의 전류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영역의 조건은 여기에 있었죠. VG-VD가 VT가 되는 조건. 즉, 저렴하게 걸리는 요 전압의 차이가 문턱 전압보다 작아지게 되면 채널이 없어지게 되고 포화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D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VG-VT가 되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여기도 대입을 하죠. 정리를 하면 포화 영역에서의 식이 얻어집니다. VD에 무관한 식이 나오는 거죠.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만 변하고 VD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여기에 식상으로도 보면 전류는 변하지 않죠. 이것이 포화 영역의 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 드레인 전압을 0에서부터 증가시켜 나가면 VD 처음에 0V에서 요 식을 따라서 여기 선형 영역의 식입니다. 증가를 하다가 핀초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요 식에 따라서 전류가 일정하게 됩니다.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 조금 더 큰 전류로 선형 요구원이 됐다가 포화 영역식으로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웃풋 특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자, 이렇게 포화 영역이 나와야 되는데 대개 측정을 해보면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핍청의 폭, 그러니까 채널이 없는 영역이죠. 이게 전압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증가를 하게 돼서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채널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전류가 조금씩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전압은 변하지 않더라도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게, 채널 길이가 짧아지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L분의 V죠. 거리분의 전압이니까 L이 짧아지게 되면 E는 증가하게 됩니다. E가 증가하게 되면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증가하게 돼서 이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포화 영역식에서 VD, 요 기울기만큼을 고려해서 식이 이렇게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 영역이 일정하게 전류가 되지 않고 조금씩 증가하게 되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 대개는 다 조금씩 증가하게 되고요. 특성이 안 좋을 경우는 더 많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볼 때도 있는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전류를 그려보면 전류가 문턱 전압이 될 때까지 흐르지 않다가
문턱 전압 이상에서부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는 1차 함수죠. 자, VD를 고정시키면 VD를 10V라고 했다. 고정으로 두면 여기가 상수고 여기도 상수입니다. 이것도 문턱 전압도 상수죠. 게이트 전압만 변수인데 1차 함수죠. 그래서 식상으로는 전류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게 되고 채널이 물론 생겨야겠죠. 문턱 전압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요건 리니어 스케일로 그린 건데요. 로고 스케일로 그리면 낮은 쪽의 전류를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영역이 있고 온 상태에서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리니어 스케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스라고 합니다. 전이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오프 전류, 여기가 온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기울기를 SS, 서브 트레솔드 슬롭이라고 합니다. 자, 문턱 전압 이상을 온 영역, 그 이상은 서브 트레솔드 영역이라고 합니다. 문턱 전압에 도달하기 전에 전류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급격하게 전류가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죠. 자, 이것이 전형적인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스입니다. 요 기울기는 샤프하게 가파를수록 특성이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트랜스 컨덕턴스라는 양을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가 모스펫입니다. 게이트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델타 VG만큼 증가시켰을 때 전류의 변화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앰프로 사용할 경우에는 앰프의 게인, 이득하고도 관련이 있죠. 델타 VG를 조금 변동시켰을 때 델타 I의 변화량이 클수록 정폭작용이 잘 되는 거겠죠. 게이트 전압을 변화시켰는데 전류의 변화량이 작다면 정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델타 I가 델타 VG에 대해서 클수록 좋은 거죠. 그걸 우리가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게이트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전류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GM이라고 하죠. 자, 트랜스 컨덕턴스는 델타 VG 분의 델타 I로 표시가 되고 라운드 I 미분식으로 보면 라운드 I, 라운드 VG가 트랜스 컨덕턴스가 됩니다. 선형 구간에서 자, 요 식으로 전류가 표현되니까 트랜스 컨덕턴스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I, 라운드 VG. 자, VD는 고정을 해놓고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VD는 일정하고 VG를 변화시켰을 때 전류의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류를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겁니다. VD가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고, 자, 요것은 상수입니다. 요것도 상수니까 요 항은 제로가 됩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게 트랜스 컨덕턴스가 됩니다. GN 값이 클수록 게인이 커지는 겁니다. 델타 VG가 조금 변했을 때 GM이 클수록 델타 I가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가 클수록, 자, C 값이 클수록, W가 클수록, VD가 클수록 GM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랜스 컨덕턴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회로 관점에서 보면 이 트랜지스터의 이득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회로 관점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포화 영역에서 포화 영역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가 핀치-오프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VD는 VG-VT가 되는 시점부터 채널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일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고요. 거기서부터 포화 영역이 쉽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포화 영역. 자, 포화 영역의 트랜스 컨덕턴스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VG에 대해서 미분하면 GN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동작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가 다 문턱전압 이하다. 그러면 채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게이트하고 자, 드레인하고 전압 차이가 문턱전압보다도 작으면 채널이 안 생깁니다. 자,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 자, 소스 레인이 있는데 여기가 드레인 전극인데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의 전압의 차이가 문턱전압보다도 작으면 여기 채널이 없다는 얘기죠. 자, 소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압이 문턱전압보다도 작으면 여기의 전압 차이가 문턱전압보다 작으면 게이트 전압이 예를 들어서 0V다. 그러면 문턱전압보다도 작죠. 채널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채널이 없으면 드레인 전압을 가하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 차이가 문턱 전압보다도 작고 여기에 전압의 차이가 문턱 전압보다도 작으면 채널이 둘 다 없고 전 영역에서 채널이 사실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는 오프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양쪽 다 문턱 전압보다도 높다. 여기가 문턱 전압보다 높으면 여기 채널이 생기죠. 여기도 문턱 전압보다 높다. 채널이 생기죠. 전 영역에서 채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구간은 선형 영역입니다. 핀치 오프가 없죠. 그럴 때는 선형 영역. 둘 중에 하나가 문턱 전압 이하면 둘 중에 하나는 채널이 생기고 하나는 채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채널이 생기고 여기가 채널이 없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한쪽이 핀치 오프가 되면 그때는 온 전류가 흐릅니다. 포화 영역에 온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채널이 안 생기더라도 전류는 잘 흐릅니다. 온 상태의 포화 영역이 되는 겁니다. 포화 영역에 전류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동작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랜지스 파라미터, 즉 문턱 전압이나 이동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은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묶어서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압 하나만 가지고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묶어 놓으면 여기하고 여기는 전압 차이가 항상 제로입니다. 같은 전압이 드레인에도 들어가고 게이트에도 들어가게 되니까 동일한 전압이 양쪽에 있으면 전압 차이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 차이가 제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채널이 안 생깁니다. 전압이 증가해야 채널이 생기게 되는데 문턱 전압이 이하이기 때문에 항상 채널이 안 생기는 것이죠. 게이트하고 소스 쪽은 게이트의 전압에 따라서 채널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겠죠. 문턱 전압보다도 높아야 됩니다. 그 전에는 오프 상태가 되죠. 그래서 문턱 전압보다도 높으면 온 전류가 흐르는데 포화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가 채널이 없으니까 선형 영역이 아니고 포화 영역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포화 영역의 전류식은 우리가 여기에 나타냈죠. 그래서 VDS는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 즉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인데 소스를 0으로 두면 그냥 VD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드레인 전압이 곧 VDS가 되는 것이죠. 소스 전압이 1V면 좀 다르겠죠. VDS가 1이면 VDS는 1V가 됩니다. 이 전압 차이가 1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첩지로해서 제이기 때문에 그냥 VD로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연결하면 전압을 증가시켜 나갔을 때 처음엔 오프 영역에 있다가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 포화 영역에 온 상태가 돼서 이 식이 항상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적용이 되는데 양변을 루트를 해보면 측정값을 루트를 씌우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루트를 씌우고 여기는 제곱은 2가 없어져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측정값의 전류 루트 값이 측정 전압의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1차 함수죠. 그래서 VD에 대해서 루트 ID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보면 그렇죠. VD에 따라서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X절편이 문턱 전압이 됩니다. 요 점이죠.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 그게 바로 VT가 돼서 요 그래프로부터 문턱 전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것이 기울기죠. 1차 함수의 기울기 M인데 요 기울기 M을 측정값에서 얻을 수가 있고 이 기울기가 요 값이죠. 그래서 요 기울기 M을 측정값에서 얻을 수가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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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M을 측정값에서 얻을 수가 있고
요 이동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트랜지스터의 이동도가 얼마인지. 이동도가 좋을수록 좋은 소자입니다. W하고 L은 설계치죠. 트랜지스터 폭, 그 다음에 소스레 사이 거리, 이건 만들 때 정해져 있습니다. 저런막의 전기 용량인데 이것도 옥사이드 두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측정하면 바로 이 소자의 이동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트랜지스터에 우리가 만든 소자의 이동도가 얼마인지, 높을수록 좋겠죠. 문턱전압이 얼마인지 낮을수록 좋을 겁니다. 높으면 사용전압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모빌리티와 문턱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턱전압 이상일 때 전류가 증가하니까 반대에 대해서는 전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이오드 특성하고 비슷하죠. 역방향 전압에 대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순방향에 대해서는 전류가 잘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묶어 쓰면 이걸 다이오드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VD가 플러스일 때, 문턱전압 이상일 때는 전류가 잘 흐르고, 이게 마이너스, 문턱전압 이하가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다이오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묶어서 다이오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P채널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묶어야 이러한 다이오드 특성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문턱전압이 3V다. VT는 3V입니다. 자, 그런데 드레인에 10V, 소스에 4V, 게이트에 5V가 있다면, 자, 이것의 동작 영역은 어떻게 될 건가? 자, 게이트 전압하고 드레인 전압을 비교해 보면 5V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마이너스 5V입니다. 게이트 전압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게이트가 전압이 낮죠.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문턱 전압보다도 작죠. 채널이 없습니다. 자, 5하고 4를 보면 플러스 1V가 되는데, 플러스 1이면 아직도 문턱 전압이 안 되죠. 그래서 채널이 없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오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게이트가 10V, 드레인이 10V, 소스가 4V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우선 10V하고 10V 전압차가 제로죠. 그러면 문턱 전압보다도 작아서 이쪽은 채널이 없습니다. 여기는 10하고 4니까 플러스 6이 되죠. 문턱 전압보다도 크고 여기는 채널이 생기죠. 전류가 흐르는데 포화 영역입니다. 채널이 한쪽이 없기 때문에 포화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게이트와 드레인, 게이트와 소스의 전압 차이를 보고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문턱 전압이 2V입니다. 2V이고, 자, 첫 번째는 게이트가 5V, 5V죠. 드레인이 5V. 자, 소스에 0V가 가해졌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압 차이가 0이죠. 0이면 문턱 전압보다도 작아서 채널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플러스 5죠. 문턱 전압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생기죠. 온 영역인데 포화 영역입니다. 포화 영역. 여기는 포화 영역의 식을 적용해서 전류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게이트가 4, 드레인이 10V, 소스가 5V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마이너스 6V가 되죠. 자, 이거 오프 영역, 채널이 없습니다. 4하고 마이너스 1V죠. 역시 채널이 없습니다. 오프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 10V, 10V. 0V죠. 채널이 없습니다. 10V, 8V, 딱 2V네요. 문턱 전압. 오프가 되려고 하고 있죠. 채널이 없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경계에 있는 순간이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되니까 오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가지고 동작 영역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계산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가해진 전압, 드레인에 가해진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이트 전압과 드레인 전압에 대해서 이러한 전류식을 얻었고, 이 식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식에서 전류가 벗어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깊게 들어갈 때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이 핀초포가 생기기 전까지는 선형 영역이 되고 그 이후에는 포화 영역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 영역은 요게 채널이 없어지는 부분에서 생기게 되고요. 그 조건은 VG-VD가 문턱전압이 될 때다. 문턱전압 이하가 되면 채널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게이트하고 드레인을 묶어서 전류를 측정하고 루트 ID 전압에 대한 그래프로부터 문턱전압하고 이동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게이트 전압에 대한 드레인 전류는 특성은 우리가 트랜스퍼 커브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온 영역, 그 다음에 서버 트레스홀드 영역, 오프 영역,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 SS, 서브트레스 슬롭도 중요한 파라미터고요. 전류가 10배 증가하는 데 필요한 전압. 그 전압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우수한 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